국내외 석학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함께하는 2021 DMZ 포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아서 함께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세션은 평화운동 협력 세션 1-2입니다. 저희는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2.0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좌장 그리고 발표자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신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 소개 올립니다. 네, 그리고 발제자분들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소개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 요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운동 협력 세션 1-2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2.0을 위한 제안.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정한 진전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아직도 갈 길이 많고 많이 남아있고 또 한편 지금은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교착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리셋 2.0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세 분의 발표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소개를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소개드리지 않겠고요.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저희는 발표하는 분이 세 분이고 또 세 분 간의 상호 뭐 이렇게 토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토론을 하려면 발표자가 토론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질문을 몇 개 만들어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발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호 토론보다는 제가 질문 드리면 같이 거기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 비핵지대 정욱식 대표가 발표하실 텐데요. 정욱식 대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90년대 말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막 대학교 갓 졸업한 젊은 이런 학생 같은 치를 못 벗은 친구가 와가지고 평화운동하고 뭐 군축 이런 걸 공부하고 운동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운동 차원에서 그러더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렇게 중년에 저기 인사가 됐는데 지금 오로지 한 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위해서 핵 문제를 연구해온 그리고 그것도 학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와 더불어서 운동을 같이 해왔던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정욱식 대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파릇파릇한 청년이 벌써 머리가 켜지 중년이 돼서 또 우리 장관님 소개 말씀도 듣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가 평화네트워크를 몇몇 분들과 같이 만들어서 이 업계에 발을 디딘 지도 벌써 22년째가 됐는데요. 때마침 이제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리셋 2.0 이란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핵화 관련해서 좀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비핵지대,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뉴클리어 웨펀 프리 존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리셋 한번 재설정하고 버전업 1.0에서 2.0을 하는 데 있어서 비핵지대가 좀 유용한 한번 토론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검증받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 전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1991년부터 이제 이른바 북핵 문제라는 것이 대두가 돼서 그 한미 양국 간의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대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30년 전이. 그때 이제 8월 달에 하와이에서 당시 노태우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었던 김종인 수석과 미국 국방부 차관이었던 폴 월퍼헤츠가 회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그 미국 그 문서를 찾아서 그 회담 내용을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폴 월퍼헤츠가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무기지대, 비핵지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비핵화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문서에 따르면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수석도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도대체 비핵지대와 비핵화가 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비핵지대는 거부하고 또 비핵화를 새로운 거로 이렇게 제시했는지, 이 질문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악화되었던 이른바 북핵 문제,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그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복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좀 이제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그 사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 탑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특사대안에게 완전한 조건과 여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천명한 데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4.27 판문점 선언, 또 6.12 싱가포르 국민 공동성명, 또 9.19 평양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작 비핵화가 무엇인지 합의된 정의가 부재해 왔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상태뿐만 아니라 비핵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비핵화 협상이 자초위기에 처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이 행정부마다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선택지에 따라서 비핵화를 정의하는 게 좀 다른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2019년 3월 달에,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미국 국무부에 가서 미국 국무부 관료들하고 쭉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정의하고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핵화하고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무기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와 생물 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이중용도 프로그램까지 폐기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 그걸 하노이 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들이밀면서 노들이 됐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북한만의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의 대북 핵협의 근원적인 해소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주변 전체가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차이가 엄청나게 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에서 좀 이거 대안적인 어떤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비핵화의 개념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비핵화 협상에 자초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보면 지금 전 세계의 절반 정도가 비핵무기지대,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본다면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이런 어떤 그 지역이 비핵지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116개국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1999년에는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지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비핵지대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지 조약을 체결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1999년도에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은 그해 미국을 포함한 유엔 총회 모든 회원국들이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제안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이 됐었는데 그 결의에도 유엔 안보리는 비핵지대를 지지하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관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비핵지대가 하나의 그 국제 규범, 하나의 노멀,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노멀로 꾸준히 자리 잡고 온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한반도에서는 비핵지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생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가지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즉 지금까지 그 합의된 정의도 없고 최종 상태도 부재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계속 동상이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또 유엔에서 문서까지도 채택한 그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잡는 걸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을 삼자.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짜 나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반도 비핵지대가 그럼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협상 과정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남북한이 핵을 안 갖는 것이죠. 갖고 있는 건 당연히 폐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대 공식 핵보유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한반도의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남과 북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좀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한반도 비핵지대라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 이 관련해서 제가 그 중국과 러시아 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중국과 러시아 쪽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걸 미국이 받아들이겠느냐. 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맹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한 번도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미 이를 포함한 핵심적인 당사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추측의 영역에 속합니다.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좀 토론해볼 만한 그런 어떤 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입장을 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은 좀 비핵지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가져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핵지대가 미국의 핵 정책, 핵 전략에 좀 차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그 총회에서의 승인이라든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이런 부분들 채택할 때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었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핵 군비 통제 쪽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영역이 좀 일정 정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의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미 고위 관료가 뭐라고 답변을 하려면 그것은 명쾌하다. 그것은 한반도의 전체 지역을 핵무기가 없는, 핵이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한 다음에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정의를 내렸던 한반도 비핵화와 상당한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핵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표현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전체를 핵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또 모종의 역할과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좀 깔고 있는 개연성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게 존재해야 한반도의 그 온전한 비핵화가 가능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고위 관료가 얘기한 한반도 전체를 핵이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을 한번 토의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북한의 입장은 어떨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북한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주장했던 그 바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5대 핵보유국들의 소극적 안전보존과 핵무기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이 존재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가 아니라 70년 넘게 존재해왔던 미국의 대북 핵기업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다자적인 형태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공감을 통한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비핵시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핵지대 안에 기초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잡을 수 있고 그 사이 한 3단계 정도의 단계적인 어떤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출발점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자라고 하는 합의에 기초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취지, 그러니까 비핵시대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라도 출발점을 좀 잡고, 출발점을 잡고, 그리고 목적지, 도착지는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5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들인 5나라들이 그 조약의 프로토콜, 의정서를 체결하는 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목적지로 삼는 이런 어떤 이제 구도를 짜면서 이 사이에 한 3단계 정도의 단계적인 해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은 일종의 등산의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였습니다. 등산의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 산 정상에는 비핵화도 있고 평화 체제도 있고 제재 해결도 있고 또 이제 북미 수교도 있고 또 이제 남북 관계가 질적으로 전환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목표들이 존재하는데 길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의 과정은 그 산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정상에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법이었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다가 서로 정상을 놓고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국이 가리키는 정상하고 북한이 가리키는 정상이 다르고, 그죠? 또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이 이 길이 맞네, 저 길이 맞네, 막 또 다투기도 하고, 그죠? 나 다리에 힘이 빠졌으니까 너 먼저 올라가면 내가 다음에 따라 올라오겠다. 뭐 이렇게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좀 다람쥐 챗바퀴 도는 식의 문제가 풀릴 듯하면서 풀리지 않고, 그죠?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좀 반복되어 왔다고 한다면, 제가 비핵지대 조약을 한반도 비핵지대를 말씀드린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목적지에 합의를 하고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목적지를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거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단계와 결과가 품고 있는 근본적인 긴장,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캘리브레이티드 그래가지고 일종의 뭐 보정된,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매틱 그래갖고 이제 실용적인,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또 유연한
이런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주요 그 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한반도 비핵지대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표현과는 잘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민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또 트랙 1.5의 방식이든 한미 간의 어떤 비핵지대를 통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한번 공론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북한 또 중국 또 이제 국제사회와 좀 폭넓게 토론하는 과정을 좀 밟아나가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리셋 2.0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화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과 한반도 비핵화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핵 문제 가지고 개념 가지고 많이 싸우고 이것 때문에 도돌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새로 돌파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하시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거 토론 나중에 하고요. 다음은 그럼 두 번째,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방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부분은 뭐 세종연구소 저랑 같이 있는 김정섭 박사님입니다. 김정섭 박사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학자형 관료로서 공부를 그 박사학위까지 뭐 사실은 그 국제관계, 그다음에 전쟁사 이런 걸 가지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사실은 실장까지, 기획조직 실장까지 하고 다시 이제 학계로 돌아와서 지금 세종연구소에 있는 굉장히 그야말로 이론과 실천을 다 경험한 그러한 이제 그 학자 전문가입니다. 오늘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김정섭입니다. 그 정욱식 대표님께서 비핵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재래식 군비 통제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 오늘 그 주제가 그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2.0인데, 그런 평화체제 구축과 우리 재래식 군비 통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군비 통제하면 어제 전범처럼 여기는 유럽의 군비 통제 경험을 소개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9.19 우리 군사합의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반도가 또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군비 통제 환경을 살펴보고, 기존의 우리 재래식 군비 통제 어떤 기존의 접근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계, 그리고 또 핵심 쟁점들을 살핀 후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한반도 군비 통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저게 뭘까요? 그 52조 8,401억 원. 이게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네. 저게 2021년 대한민국 국방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조 4,033억 원은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저거는 52조 8,401억 원을 1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에 우리가 쓰는 국방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1,448억 원은 뭐겠습니까? 센스 있으시면 좀 알아맞히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거는 365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국방비가 1,44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0억 가까운 돈을 매일매일 국방비로 쓰고 있는 거죠. 어제도 썼고 오늘도 이만큼 쓰고 내일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국방비를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좀 실감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면으로 잘랐을 때 2020년을 봐서 그렇고요. 그동안에 그럼 우리 국방비가 어떻게 증가해 왔나를 한번 살펴보면은 2005년에만 해도 한 20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한 5년 단위로 10조 가까이 이렇게 늘면서 2020년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 21년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방비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이제 모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것이 국방비가 과다하다, 과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재래식 군사력에 우리가 이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그리고 이제 군사적 안정성을 얘기할 때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어떤 안정성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재래식 군비 통제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우식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사실은 비핵화 로드맵하고 사실 연동되어 있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상응 조치라는 것이 사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북미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런 어떤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엔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한편 또 이 냉전이 해체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완전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반의 군사력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반도 전반의 군사력 문제라는 것은 핵 문제도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의 어떤 대립이 나른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우리 재래식 군비 통제가 왜 중요한가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9.19 군사합의가 우리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런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이 쟁점이 되고 있죠. 북한에서 문제시 삼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F-35 실전 배치와 같은 어떤 첨단 군사력이 증강될 때 그것도 북한이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제 2018년, 19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을 다시 이제 높이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모라토리움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또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쟁점들이 왜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논란이 되냐면 9.19 군사합의 제1조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밑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군사분계선 인근의 어떤 우발적 충돌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세부 규정을 두지 않아서 말씀드린 연합훈련이든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든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재래식 군비 통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만 이런 재래식 어떤 군비 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모습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상적으로 보면 냉전 구조가 해체된다는 뜻은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북 간의 거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 구축이 어느 정도 진전되더라도 사실은 어떤 안보 딜레마가 아주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은 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경쟁이 지금처럼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우리 한미동맹은 유지될 거고 또 주한미군도 주둔할 것이고요. 또 북한도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 안보적인 어떤 그런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어떤 그런 안전판을 마련하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안보적 대립 구조가 아주 말끔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평화체제 구축이 어느 정도 진전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치 일종의 대탕트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재래식 군비 통제의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럽의 군비 통제 경험은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랑 어떤 그 조건은 다르지만 여기로부터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실내 구축과 운영적 군비 통제, 이것이 유명을 하죠. 그 군사적 실내 구축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상대방 서로 간의 어떤 미스언더스탠딩, 오인을 방지하고 또 두려움을 해소해서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운영적 군비 통제라는 것은 어떤 병력이나 무기와 같은 어떤 군사력의 실체에는 손대지 않고 병력의 배치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통해서 군사적 안정성을 꾀한다는 건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안보협력회의, 소위 CSC가 출범을 했죠. 1973년부터 출범을 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결과물을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975년에 헬싱키 협약. 여기에 대표적인 내용은 2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이 기동할 때는 21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참관단을 초청하는 것은 그 해당 회원국의 자유재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도출물은 1986년에 나온 스톡홀름 협약입니다. 이때는 좀 더 그 운용적인 어떤 군비 통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만 3천 명 이상의 병력이 이동하는 훈련 또는 전차가 300대 이상 동원되거나 또는 항공기 200소티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아까 헬싱키 협약의 21일 전이 아니라 그것의 2배가 되는 42일 전에 통보해야만 됐고요. 또 4만 명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그것도 1년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이렇게 한층 강화된 운영적 군비 통제 조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검증 제도를 도입해서 참관단의 초청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90년의 비엔나 협력은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 명 이상 훈련에는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에 통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적인 운영적 군비 통제의 어떤 결과물들을 유럽에서 노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운영적 군비 통제 조치들로 인해서 유럽의 어떤 군사적 안정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좀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 기동, 훈련 자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군사 교리나 그 군사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실내 구축 조치나 운영적 군비 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력의 실체에는 손을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어떤 구조적 군비 통제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래식 무기 감축 CF인데요. 먼저 그 전신으로 MBFR이라고 상호균형 감축 회의가 시도가 됐습니다. 이게 1973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16년 동안 시도가 됐는데 이 MBFR의 최대 목표는 중부 유럽에서의 군사력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폴란드 이런 그 중부 유럽의 군사력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축 방식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서유럽 쪽에서는 실링, 상한선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는 어떤 동률 감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를 했는데 이어서 바로 1992년 10월에는 재래식 무기 감축에서는 여기에 이제 CFA를 타결 지으면서 큰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이었죠. 이때 유럽 배치된 그 소련군 50만 명을 선도적으로 감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그 모든 유럽을 포괄하면서 이런 그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한 어떤 타결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의 CF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격용 5대 무기를 감축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격용 5대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CFE는 상한선을 규정했습니다. 저 실링을 넘어서는 무기는 이 5대 공격 무기에는 어느 쪽도 보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실링을 넘는 무기들은 감축하게 된 것이죠. 보시다시피 나토와 WTO가 그래서 감축하는 그 숫자가 다른데요. 그 WTO, 그러니까 소련 측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감축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F의 성공을 통해서
그 유럽에서 기습 공격 능력이 이제 떨어진 거죠. 저런 공격 무기들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대규모 공격 능력이 감소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억지력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낮은 군사력 수준에서 전쟁 억지와 안보를 달성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9.19 군사 합의를 한번 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의 그 대표적인 내용은 그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JS 비무장화, 그다음에 GP 철수, 그다음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요거는 지금 군사 분야 합의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비판적 시각이 있죠. 이런 훈련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국내적인 어떤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특히 공중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이 뜨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 뭐 이런 내부적인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 그렇지만 이런 비판들은 이런 9.19 군사합의가 지향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억제가 실패해서 억지력이 약해서 발발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위기관리가 실패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위기구조 그리고 확전을 통제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접촉명 자체를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9.19 군사합의의 목표고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좀 한계는 아쉬운 점은 굉장히 초보적 수준의 군비 통제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경 지역 중심의 공간적 한계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작위 약속은 그래도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반면에 적극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어떤 하지 말자라는 어떤 부작위 약속은 그래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 편인데 어떤 남북 공동에서 유해 발굴하자, 한강하고 공동 이용하자 이런 적극적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물이 나오지 있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 한반도 군비 통제 환경, 기존의 접근법의 한계와 핵심 쟁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한반도 군비 통제와 관련돼서 유럽의 경험을 이제 되살리면서 주로 신뢰 구축, 운영적 군비 통제, 구조적 군비 통제 이런 단계를 거치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군사력을 후방 배치하자.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장거리 미사일로 군축 대상으로 삼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돼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유럽과는 다른 한반도 군비 통제의 어떤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다층적인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위협 인식의 대상 차이라는 것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북한을 위협 인식의 기본 대상으로 보는 반면에 북한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소위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위협 인식의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속성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북 간 군사 능력의 어떤 비대칭성, 그러니까 북한 군사력이 양적 우위에 있다면 우리 남한 군사력이 어떤 질적 우위에 있는 것. 이렇게 질적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군비 통제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균형적인 감축인가에 대해서 남북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또 국내적 수용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군의 기습 공격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까 5대 무기를 보면 알 수도 있듯이 지상군이 기습적으로 밀고 서로의 그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다면은 지금 한반도는 지상군의 기습 공격도 사실은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WMD 핵, 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첨단 해공군 위협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군 기습 공격 능력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성격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방 억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기 어려운, 왜냐하면 보복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지만
남북한 간의 어떤 전략적 안정성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략적 안정성의 토대가 되는 어떤 쌍방 억제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군비 통제의 조치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도 수용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재래식 군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에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연계가 없는 군축의 이제 비현실성은 모두 다 그냥 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의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도 그 재래식 저렇게 군비 통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핵 군비 통제가 같이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솔트 1, INF 스타트와 같은 이런 미소 간의 전략 무기와 관련된 군비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 통제가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북아 안보 상황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축소라든지 군비 통제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동북아의 일종의 군비 경쟁 이런 국면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주변국 위협을 고려한 어떤 총체적인 국방력 관점에서 남북한 군비 통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재래식 군비 통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는가? 그 방향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운영적 군비 통제로서 적어도 스톡홀름 협약 수준으로 좀 운영적 군비 통제를 좀 심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라는 어떤 장소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부대와 훈련 특성별로 어떤 사전 통보나 상호 참관 이런 것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어떤 남북한 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유엔 결의안에 의하면은 ICBM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도 지금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대응이 있지도 않고 사실상 좀 묵인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운영적인 차원에서라도 규제가 있고 사전 통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정세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잉 군사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식 어떤 지상군 중심의 감축은 한계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적 감축에 대한 군사적인 정치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억지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군축 방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의 어떤 남북 간의 억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과잉 억제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것을 고르바초프 시대에 나왔던 어떤 방어 충분성 개념에 입각해서 그 수준에서 어떤 그 억제 수준을 낮추는 그런 어떤 과잉 군사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래식 군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 공동안보 시대를 지향하는 군축, 그러니까 비핵화 진전과 연계된 군축도 필요하고 주변국 위협을 억제하고 적어도 국지적 분쟁에서 어떤 확전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능력을 갖춘다는 그런 바탕 위에 남북한의 어떤 군축의 항목과 수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군축의 방법인데요. 한반도 군비 통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환경적 특성을 보면 쌍무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군이 어떤 군 현대화나 정예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병력 감축이라든지 어떤 전력 증강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도 있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적 군비 통제는 당연히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규제가 되어야 되지만 구조적 군비 통제, 군축과 관련돼서는 쌍무적 일방적 군축을 혼용하는 이런 좀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수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화경제 활성화 방안, 무역 평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지영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재명 지사께서 기조연설에서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의 진입의 필요성. 그래서 결국은
평화가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그 경제 협력이 경제적 이익을 남북이 공유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또한 평화의 필요성을 더 많이 좀 자각을 시키고 그래서 평화와 경제가 결국 선순환하면서 서로가 공동 이익이 되고 공동 번영을 시켜 나가자는 것인데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평화경제 활성화 방안을 무역 평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최지영 박사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최 박사님은 한국은행에서 실물을 다루는 한국은행에서 또 이렇게 쭉 연구를 하셨고요. 그러다 지금 통일연구원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따끈따끈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평화경제 활성화 방안, 무역 평화의 관계를 중심으로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지난해에 마무리했던 제가 공동연구로 참여한 연구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학위 받은 지 딱 10년째인데 그동안 경협이나 평화경제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공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거의 처음으로 이 주제를 접했는데요. 사실상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평화경제 활성화라는 얘기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북교역은 지금 무역은 10년 이상 중단되어 있고 개성공업지구의 폐쇄도 지금 5년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황.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리셋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평화의 관계가 선행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선행 연구들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론이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존의 논의들을 찾아보니까 이 평화와 경제와의 관계 자체가 국제관계 이론이나 경제학의 오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국가의 군사적 분쟁을 제약하는 힘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인가 아니면 경제적 자유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자본주의 평화론이냐, 뭐 민주주의 평화론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고요. 또 경제학 안에서는 이것보다는 약간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 분업,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많은 연구들에서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한반도에서도 쭉 이어져 왔는데요. 뭐 경제 평화론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제학의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출발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2000년대 중반에 있는 평화 경제 선순환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그 교역 확대가 무조건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화 협력이 기초가 되어야 이것이 경제적 교역을 확대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이런 선순환적 입장에서 평화와 경제 관계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로 발전을 했고 사실상 최근의 평화 경제론의 논의도 이 선순환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한반도에서 경협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경협의 중단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상황, 남한은 이미 세계 경제에 이미 깊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체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이외에 북한과의 그 교역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고 북한은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경제로부터 극도로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평화 경제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무역과 평화의 관계는 합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 차원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증적인 차원에서도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평화 증진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 간의 무역이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무역이 있는데 이것이
평화 증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에 대한 개방도가 높이면 전체적으로는 갈등이 줄지만 양자 교역에 대해서는 갈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반면에 양자 교역이 갈등을 완화시키긴 하지만 이 양국 간의 양자 교역이 있다고 해도 전체 세계 경제에 대한 편입이 높아지면 사실상 양자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그 전쟁으로 인한 기회 비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과 평화의 상호적 효과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평화와 경제 선순환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그 실증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평화는 경제 협력을 견인하지만 반대 효과,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 무조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증 연구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중력 이론을 적용을 하면 양자 간의 상호적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증 연구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 연구를 검토한 그 결론은 굉장히 일률적으로 무역과 평화의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럼 어떠한 조건에서 무역과 평화의 관계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의 결론을 보면 그 교역을 하는 양 국가가 어떠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로 결론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결론은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높으면 경제 협력은 평화를 견인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국 간에 맺은 경제적 관계의 형태인데요. 이 경제적 관계가 대칭적이어야만 경제 협력이 평화를 견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계약, 무역을 강제하는 제도화가 있어야지만 경제협력이 평화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정치적 관계가 높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 오니렐 러셋의 연구를 보면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면 경제 의존이 평화를 견인하지 않지만 국경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강대국에 포함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또는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결론이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굉장히 남북한 관계에 의미가 있는 분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종화 교수님, 편주연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이 연구는 양자교역과 세계교역에 대한 개방도를 모두 포함해서 실증 분석을 했을 때 양자교역을 맺은 상호의존이 평화를 유의하게 증진시키고 특히 양자교역의 평화 증진 효과는 분쟁을 경험한 인접국일수록 높다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역시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양국 간에 맺은 경제적 관계의 형태가 대칭적인 경우에만 경제협력은 평화를 견인한다라는 분석은 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경제협력은 평화를 증진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남북한의 그런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논의는 그 교역의 이익을 둘러싼 경제학의 오랜 논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교역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끊임없이 퍼주기 논란이라든지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역을 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바로 이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화가 존재해야만 경제협력이 평화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무역 기대 이론을 보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가 있을 때 전쟁의 유인이 감소되고 제도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예상이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 국가들에게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의 전쟁 유인을 갖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보면 지금 교역을 맺고 있더라도 이 교역이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만 안정적이다,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을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경제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 조건은 남북 경협이 그 자체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남북한은 정치적 관계가 높고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앞으로 평화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협을 해야 한다라는 시사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그럼 지속 가능한 평화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앞으로 첫 번째는 계약을 강제화하는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협의 제도화가 중요하고 이런 경협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협이 진행되던 와중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협이 재개된다면 경협에 대한 포괄적 협정뿐만 아니라 이 경협이 가능하게 하는 초기 조건으로서의 평화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역의 대칭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교역이 대칭적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이것이 기계적인 균등이나 엄격한 상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교역에 참여하는 교역 참가자들이 그 교역의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 교역의 이익을 둘러싸고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우리가 흔히 자유무역의 주창자라고 생각하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성립하기 어려운가 굉장히 나보다는 저 상대방이 교역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남북한의 경협이 재개되었을 때 이 교역에 대한 상호 만족을 서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교역의 결정과 성과 공유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어떤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는데 교역의 이익 자체를 절대적으로 그 수준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경협을 다시 돌이켜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관여 수준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경협이 중단되어도 다른 그 교역으로 대체가 가능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4 조치 이후에 교역이 남북 간의 무역이 중단된 이후에 잘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그 무역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된 이후에 중국과의 그 위탁가공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교역의 이익이 다른 교역으로 전환 가능했기 때문에 관여 수준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경협이 재개될 때는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관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협은 북한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특구가 아니라 북한의 여러 경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역의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교역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의 경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교역의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성장에 남북 경협이 기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경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남한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인한 반사 이익,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어떤 활로라는 측면에서 경협의 가능성이 모색이 되고 이것에 대한 기대가 주어져야 남북 경협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무리 이제 하자면 지금 제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평화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역 평화의 국면이라기보다는 제재 갈등의 국면이고, 근데 지금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제재와 갈등이 불러온 역설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북한 경제의 고립이 어떻게 보면 그 구사회주의권이 붕괴했던 90년대 초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데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식량이나 지금 에너지뿐만 아니라 외화 수입을 거의 지금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갈등의 이런 악순환이 결국 지금 북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기의 논의로 돌아와서 평화와 경제 관계를 설명을 해본다면 이제 교역을 통한 이익 자체가 교역 상대방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 경제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제재 완화나 경협의 재개라고 하는 것이 평화 경제의 초기 논의를 돌이켜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 발제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게 지금 4시 반이죠? 네. 2시 30분까지 지금 20분 동안 남았는데 뭐 세 분 보고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옥식 박사님 비핵지대화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개념 자체가 미국과 북한 그다음에 각자 사용하는 주체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핵 문제 해결이 이 개념 자체가 다른 데서부터 지금 안 풀리고 있다. 그래서 비핵지대화 문제를 이제 던지셨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본다면 사실은 비핵화라는 거가 왜 이렇게 개념이 다를까? 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컨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갖다가 92년에 일단은 남북 간이 합의를 받고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완전히 북한 핵이 없는 거지만 한반도 남쪽에서도 뭐 한국이 핵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지만 주한미군 역시 핵과 관련된 무기 체계를 갖다가 들여오거나 또는 훈련 시에 배비하거나 전개할 수 없다.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나는 북한이 비핵화가 완전히 되면 나는 당연히 주한미군은 뭐 핵무기 안 갖고 배비 안 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전제를 해서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이 결국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해야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나는 다 한 거고 나는 다 했어 미국이 볼 때는 너만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굉장히 큰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걸 갖다가 또 새로운 개념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비핵지대화가 그러면은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한 곳이 있는지 실제 여기 대해서 한번 좀 혹시 제 얘기가 좀 너무 도발적인지 모르겠지만 답 좀. 그다음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숙 박사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이제 합의한 선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접수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예, 접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때 한국은 접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 때도 그렇고요. 2005년 9.19 육자연의 공동성명 때도 그렇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이제 소극적 안전보장은 들어갔습니다만 그 어떤 합의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2005년도 9.19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도 장관님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힐이 그 문제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느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9.19 공동성명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막판에 그 이제 북한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을 종결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토퍼 힐이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90년대 초에는 북한이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일단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 팀 스프릿 훈련. 그러니까 아까 그 김정숙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에서 그 군사 훈련이 축소되면서 이게 일종의 풍선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한반도 인근에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군사 훈련이 팀 스프릿이 실시가 됐었는데 어쨌든 북한이 그 계속 요구했던 것을 갖다 1991년 말에 그걸 한미 양국이 수용을 하고 92년 1월 달에 한미 양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팀 훈련을 그래서 중단하기로 했고 그 바로 직전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 철수를 발표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핵무기 부재 선언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과거에 얘기했던 조선반도 비핵시대의 내용들은 충족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미국이 소극적 안전보장을 문서상으로는 약속했지만 북한을 상정으로 한 모의 핵공격 훈련을 갖다 계속 실시했다고 하는 게 미국 비밀 해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 그 부시 행정부 때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이제 부록에서 핵 선제 공격 대상에 또 북한을 명시했던 게 나중에 그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쭉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계속 그 이후로 얘기해왔던 부분들은 미국 대북 해협의 근원적인 해결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이 2021년 현재 한 5,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 5,000개 핵무기의 상당 부분은 굳이 한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뭐 전략폭격기나 ICBM이나 SLBM으로 다 투발이 가능한 구도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5,000개 이상이 갖고 있는 미국의 대북 핵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는 사실 그 너무 모호해서 참 잡기가 힘든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핵시대를 말씀드린 이유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의 제네바 합의라든지 9.19 공동성명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적 구속력과 또 다자간 합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안전보장 방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 약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미국이 지금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의 카드로서 자기들이 주한미군의 어떤 그 핵무기 배치나 자산 전개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정말 북한은 핵을 다 포기했는데 주한미군은 가질 수 있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만들어진 거는 미국의 강력한 사실 압력과 희망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갖다가 핵 자산을 배비할 수도 없다라는 것도 미국이 당연히 동의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크리스토퍼 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크리스토퍼 힐이 있던 그 당시에 한국에서 대북 정책 북핵 책임자가 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토퍼 힐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인터뷰했는지 모르지만 힐이 북한이 완전히 자기가 비핵화한다라는데 미국 주한미군은 핵무기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주한미군도 역시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미국도 이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왜 비핵화 개념이 자꾸 다르다라고들 얘기하는 건지 다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개념이 달라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럼 김정숙 박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정옥식 대표님 말씀하신 비핵지대화의 의의라고 하면 역시 이제 다자적 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떤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비핵화 협상의 어떤 여러 가지 난관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의 최종 상태,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비핵지대화를 통해서라도 일거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정의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측면에서 그 확장 억제나 전략자산 전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좀 개념 규정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북한의 핵물질, 핵무기, 핵생산 시설 폐기만을 의미하는가, 또는 미사일 관련돼서는 ICBM 아니면 중장거리 미사일은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생화학 무기 어떻게 되는가, 특히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핵과 밀접한 특히 ICBM과 관련된 것에는 비핵화 정의에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평화적인 핵이용, 그러니까 전홍축 우라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비핵화 정의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정의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이 어떤 별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 비핵지대화라는 어떤 큰 틀로서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정옥식 목사님한테 한번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할게요. 그러면 비핵지대화로 간다고 치죠. 이제 간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되는 그 어려운 난관에 합의가 돼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을 어쨌든 간에 포기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과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속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양자 간에 합의하는 것 자체가 다자 간 합의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한 다자가 합의하고 보장한다는 게 또 양자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더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5나라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보장을 시키는 비핵지대화 한다는 거는 북한 핵 자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유인자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오히려 크게 사실은 복잡성만 증대시키지 실제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까지 좀 그런 의문에 대해서까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날카로운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뭐 짧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그 하노이 전후 상황들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이제 북한이 단계적,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통째로 들어갈 테니 이제 그 유엔 제재 가운데 그 좀 민생과 관련된 제재를 좀 해제해 달라라는 이런 어떤 좀 얘기를, 미안한데 한 2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양측의 얘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종 상태가 뭔지를 좀 북한한테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사실 북한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하는 얘기는 핵 물질 생산 폐기 단계에서 핵 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는 이건 군사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거기엔 당연히 핵협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단계를 가다 보면,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이 핵폐기 문제, 북한의 이제 핵폐기 문제와 그거에 대한 군사적 상응 조치를 얘기할 때 미국의 대북 핵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반드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할 거냐, 한참 단계를 밟아가다 나중에 할 거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가는 게 나중에 정체되거나 역진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5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에 터지지 않습니까? 9.19 그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것처럼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선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제 추구하기로 이렇게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비핵지대가 이 두 가지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 부합하는 이런 어떤 방식인데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또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핵화의 핵심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즉 남북미 3자가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서 비핵지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나머지 4개국은 자동으로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미안합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한테도 한 가지씩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정숙 박사님 군비 통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자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북한 간의 재래식 무기 체계에 있어가지고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지 평화 체제를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대응을 위해 가지고 남한민이 훨씬 재래식 무기 체계가 우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소한 전략적 거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형의 그런 방사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유도 미사일 같은 걸 갖다가 첨단계 미사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평화 체제가 달성될수록 북한은 역으로 재래식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첨단 기술 체계를 갖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데 이것과 지금 물론 운용적 수준의 이런 군비 통제 가능하지만 사실 군비 통제 핵심은 결국 계속 치달아 오르는 결국 무기 첨단 무기 경쟁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지금 그게 아주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 모순이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핵과 비핵 이걸 아울러서 자신의 억제력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비핵화가 진전되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억제력은 보존하거나 더 강화하려는 욕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일정 수준 이하로 어떤 억제력을 낮추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운영적으로 군비 통제를 하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과잉되어 있는 문제, 충분히 쌍방 억제가 작동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만 해야지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쌍방 억제가 작동하는 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정도의 어떤 구조적 군비 통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체제가 진전되면 당연히 안보 딜레마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 위협 인식도 없어지진 않겠지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딜레마도 상당 부분 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최지영 교수님한테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평화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무역평화관계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고찰도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남북관계에도 적용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를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역 평화 관계를 이제 바라보는 나라들 보면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교육이 많았건 적었건 하여튼 일반적으로 소통이 되다가 이제 그 어느 지점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남북 관계라는 건 같은 생활 공동체로 있다가 딱 끊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 절벽 상태에서 70년을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관계가 과연 기존의 무역평화 관계라는 걸로 하는 걸로 얼마만큼이나 과연 합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남북 평화 한반도에서 이 평화 경제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남북 관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개성공단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투자에 대한 북한 진출에 대한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잖아요. 열망은 교육이 아니라 북한 가가지고 북한의 기업이나 북한의 자원과 결합된 합작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륙으로 뻗는 물류 수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협력이 많이 되다 보니 사실 평화경제 관련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을 가지고 실증을 하는 그런 연구와 그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실증 분석의 결과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은 전쟁 직후나 직전에는 무역이 전혀 없다시피 한데,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어떤 계약을 강제화하는 협정을 맺고, 그 경제협정에 들어가 있는 평화협정을 맺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역이 재개되면 그 관계가 경제적 협력에 기반해서 오랫동안 평화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의 결론들은 남북한처럼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단절됐다가 교역이 재개되기 시작하는 국가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무역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얘기들이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교역을 무역을 쓸 수도 있고 경제적 투자를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상호 의존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 평화의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남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관계를 맺든, 그것이 교역이든 투자든 거기에 좀 의미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퍼주기 논란이든지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공감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이 평화의 지속 가능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 박사님. 저는 시간이 꽤 세 분 발표이기 때문에 널널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사실은 벌써 시간이 이제 오버됐습니다. 예, 지금 발표 잘 규정 발표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세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세션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동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평화운동 협력 세션 1-2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2.0을 위한 제안 세션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 준비된 세션들 내일까지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